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추가 금리 인하는 금융안정 상황을 보면서 속도를 조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준금리 인하가 만병통치약은 아니라며 재정정책과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하자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관리를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전세대출도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취임 4주년을 맞았습니다. 현대차그룹을 전 세계 자동차 산업을 이끄는 선두권 기업으로 도약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의 첫 분수령인 MBK연합의 공개 매수가 오늘 끝납니다. 오는 17일 결과 발표를 앞두고 원하는 수준의 의결권 확보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한국은행이 38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인하한 가운데 오늘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국회 국정감사에 나와 자신의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 총재는 집값을 잡으려다 내수를 살릴 기회를 놓쳤다는 이른바 금리 인하 시기론에 대해 기준금리 인하는 만병통치약이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첫 소식 유호성 기자입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금리 인하로 모든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한 김영환 의원의 질의에 공감의 뜻을 보였습니다. 지금 금리 인하가 만병통치약이 아니라는 건 사실이고요. 금리 인하도 분명히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일부 해야 되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여러 구조적 요인도 같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은행은 지난 11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낮추는 금리 인하를 단행했습니다. 이에 일각에서는 금리 인하 시기가 너무 늦었다는 실기론이 제기됐지만 이 총재는 내수 부진이 단순히 금리로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한 겁니다. 그러면서 폭증하는 수도권 부동산 가격과 가계부채 증가세를 고려해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금리 인하 시기를 늦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11월 올해 마지막 금융통화위원회를 앞둔 가운데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이 총재는 정부의 거시건전성 정책이 효과를 발휘할지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라며 내년 2월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 금리 인하 효과가 미치는 영향을 보고 판단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다만 금리 인하로 민간 소비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냐는 질의에 한 차례로는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답변해 추가로 금리를 내릴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이날 국감에서는 가계대출을 둘러싼 정책 혼선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고 이에 이 총재는 거시경제 정책회의의 한 축을 담당하는 만큼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오는 29일 한국은행에 대한 종합감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국경제TV 유호성입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하자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관리를 한층 강화하고 있습니다. 전세대출이나 정책대출도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예원 기자입니다. 지난달 전체 금융권 가계대출은 총 5조 2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가계대출이 급증했던 8월과 비교하면 증가폭이 절반 가까이 축소됐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지난달 올해 두 번째로 크게 늘었고 가장 급증했던 8월과 비교해서는 19% 줄어드는 데 그쳤습니다. 특히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디딤돌 버팀목 대출은 8월에 3조 9천억 원 늘어난 데 이어 9월에도 3조 8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정부가 8월 중순 대출 금리를 최대 0.4%포인트 인상했는데도 증가폭이 줄지 않은 겁니다. 더군다나 한국은행이 3년 2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내리면서 다소 주춤했던 가계대출이 다시 늘어날 우려도 있습니다. 금리가 어차피 이제 올라간다는 예상은 없잖아요. 그렇다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다는 시그널을 줄 수 있는데 그 시그널이 가계대출 증가세를 더 자극할 수 있지 않나. 상황이 이렇자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관리에 더욱 고삐를 쬐고 있습니다.
최근엔 은행들의 전세 정책 대출의 수도권과 비수도권, 소득 수준별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산출을 정교화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는 DSR 산정 범위에 전세 대출과 정책 대출을 포함시키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전세 정책 대출까지 DSR 산정 범위에 반영하면 종전에 받던 일반 주택담보대출 등의 한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은행권 주담대 관리 강화에 따른 타 업권으로의 풍선 효과도 경계하고 있습니다. 오는 15일엔 이금융권 회사들을 긴급 소집해 가계부채 풍선 효과를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방침입니다. 한국경제TV 김여은입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하에 나서면서 기준금리 인하 효과가 언제쯤 우리 경제 또 생활에 영향을 미칠지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경제부 유주환 기자 나왔습니다. 유 기자, 무려 38개월 만에 기준금리가 인하가 됐는데 먼저 우리 국내 금융시장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중앙은행이 정책금리인 기준금리를 3.5%에서 3.25%로 인하를 한 이후에도 좀 채권시장과 외환시장의 반응은 이렇게 크게 보여지진 않았습니다. 네. 오늘 오전 기준으로 국고채 3년물의 금리가 2.95%이고요. 10년물 금리가 3.09% 수준으로 금리 결정을 전후해서 별다른 차이가 없습니다. 또한 현재 수준의 국채 수익률을 본다면은 10월의 기준금리 인하분에 더해서 한두 번의 추가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환율과 주식시장 역시 기준금리 결정 당일에 매우 제한적으로 움직였다는 점을 볼 때 시장은 기준금리 인하를 예상을 해왔고 더 나아가서 추가 인하될 부분까지도 이미 상당히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아마도 사람들의 가장 큰 관심은 내 대출 금리가 언제 얼마나 떨어질까 이걸 겁니다. 이건 언제쯤 좀 체감할 수 있을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한국은행의 추산한 결과를 보면은요, 기준금리 인하폭인 0.25%포인트만큼 대출금리가 하락을 한다면은 국내 가계대출자들의 연간 이자 부담이 약 3조 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대출자 한 명당 평균 15만 3천 원씩 부담이 줄어드는 것이고요. 특히 금리 인하는 취약차주들에게 유리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것이 한은의 예상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대출을 내어주는 은행들이 대출 금리를 인하할지 여부는 별개로 좀 따져봐야 할 문제입니다. 대형 은행들에게 문의한 결과 당장 금리 인하 계획은 없다라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그 이유로 첫째, 이미 대출 금리에 기준금리 인하가 선반영됐다는 점입니다. 자, 오히려 기준금리를 인하한 이후에 시장금리가 상승하면서 대출금리를 올리는 케이스도 벌써부터 나왔는데요. KB국민은행과 SC제일은행이 대출 준거금리로 쓰는 은행채 금리 상승에 따라서 오늘부터 주담대 일부 상품의 금리를 최대 0.25%포인트까지 올리기로 했습니다. 자, 또 다른 이유로는요, 은행들이 연초에 대출 계획을 포함한 연간 경영 계획을 당국에 제출을 했는데요. 5대 은행 중 4곳이 진작에 가계대출 한도를 이미 넘겼습니다. 또 일부는 크게 초과한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연말이 다가오면서 대출 규모를 줄여야 하기 때문에 금리를 즉각적으로 내리기는 더욱더 어려울 전망입니다. 네, 당장 이자 부담을 줄어들기는 어려워 보이는데 그렇다면 이 기준금리 인하로 이 소비가 늘고 내수가 살아날 것이라는 기대도 조금 어려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현재 지속된 고금리의 영향으로 인해서 소비와 투자 모두 많이 위축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 중에서 소비 부문을 좀 살펴보면요, 가계 대출이 급증하면서 가계 여윳돈이 줄어든 것이 통계로 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2분기 가계 순자금 운용 규모가 41조 2천억 원으로 전분기 대비 크게 줄었고요. 또 3분기 들어서도 주담대 위주로 가계부채가 계속 늘어왔기 때문에 당장 소비 여력이 늘어날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여기에 차주들의 실제 상환 부담이 줄어들려면은 이미 반영된 이상 수준까지 금리가 더 내려가야 하는데요. 추가 금리 인하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또 걸릴 전망입니다. 금통위원 6명 중 5명이 앞으로 3개월 이후의 기준금리가 동결 상태일 걸로 예상을 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많은 전문가들이 11월에는 금리 인하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고요. 내년 2월 이후나 돼서야 상반기에 2번 정도 기준금리 인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아까 살펴봤듯이 내수를 살피기 위해서는 또
이창용 한은 총재가 좀 국가 내에서 언급한 것처럼 통화 정책뿐 아니라 재정 정책도 좀 보완을 맞춰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때문에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여기에도 상당한 제약이 있습니다. 정부가 건전재정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 세수 결손이 무려 30조 원이나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경제부 유주환 기자였습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오늘로 취임 4주년을 맞았습니다. 지난 4년간 현대차그룹은 순이익 3배, 시가총액도 2배 뛰었습니다. 무엇보다 단순한 숫자를 넘어서 질적인 성장을 이뤄냈다는 점에서 정의선 회장의 4년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정의선 회장의 4년, 먼저 배창학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현대차그룹의 양대 산맥 현대차와 기아는 올해 상반기 반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거뒀습니다. 올 하반기를 포함한 현대차 기아의 연간 합작 실적 또한 사상 최대치로 전망이 되는데요. 정 회장 취임 첫 해와 비교를 하면 매출액은 약 188조 원에서 약 280조 원으로 약 70%, 영업이익은 약 12조 원에서 약 29조 원으로 약 150% 증가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연이어 호실적을 내는 배경에는 프리미엄 차종이 있었습니다. SUV를 비롯한 RV와 제네시스 등 고부가가치 차량의 판매량이 뛰면서 수익성이 오른 것입니다. 실제로 현대차와 기아의 직전 상반기 판매량 가운데 프리미엄 차의 비중은 각각 60%와 70%를 웃돕니다. 이어서 전체 자동차 판매량 그래프를 보겠습니다. 현대차 기아의 합산 판매량은 정 회장 취임 이래 우상향 중으로 지난해 글로벌 3위에 오르는 데 이어 올해 빅2 등극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친환경차 최대 격전지인 미국 시장에서 올 상반기 6만여 대의 전기차를 팔면서 테슬라를 잇는 톱2로서 입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전기차 캐즘으로 차뿐만 아니라 도심 항공 모빌리티인 UAM, 또 로봇 등으로 포트폴리오를 다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시장 확대를 위해서 다음 주 22일에는 현대차의 인도 법인을 현지 뭄바이 증시에 상장할 예정입니다. 투자자들은 정의선 회장 체제 현대차그룹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현대차 기아의 합산 시가총액은 정 회장 취임 전 40조 원대에서 취임 후 90조 원대로 100% 넘게 뛰었습니다. 현대차 기아는 연이은 호실적의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해 매년 배당금을 역대 최대 수준으로 올리는 등 역대 여러 주주 환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파괴적 혁신가로 불리는 정의선 회장 취임 이래 현대차그룹은 전 세계 자동차 산업의 게임 체인저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 기업으로 변신 중에 있습니다. 네, 산업부 강미선 기자 나왔습니다. 앞서 이 정의선 회장의 4년, 달라진 현대차그룹에 대해 좀 알아봤는데 여기서 좀 빠진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현대차의 프리미엄 브랜드 이 제네시스 얘긴데 이 브랜드 독립을 하면서 사실 정의선 회장이 많이 공을 들였는데 최근에도 이 고가 차량임에도 판매량이 엄청나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먼저 정의선 회장 취임 2년 만에 사실 현대차 그룹은 2년 만에 이미 글로벌 판매 대수가 3위에 올라섰고 지금 취임 4년을 맞이하는데 그게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건데요. 네. 제네시스 등 고수익 차량 중심의 라인업 재편 덕분인데 영업 이익률을 보시면 4년 만에 3.5%에서 10.7%로 올라섰습니다. 이익률만 보면 세계 1위 수준인데요. 특히 정의선 회장이 취임하면서 제네시스 매출의 핵심인 이 SUV 라인들을 추가한 점이 주요했습니다. 현재 현대차 판매 차량 중 레저용 차량과 이 제네시스 비중이 전체에서 60% 이상을 차지하고요. 올해 들어 국내 고급차 시장에서 제네시스만 판매량이 늘어날 정도로 인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앞으로 제네시스 하이브리드 모델까지 넣어서 판매를 하면서 공격적으로 판매 전략을 펼칠 예정입니다.
네, 제네시스와 함께 현대차와 기아가 이제는 이 좋은 차를 제값받고 받는 브랜드로 변모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좀 중요한 건 미래인데 현재 좀 전기차 수요 둔화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렇다면 정의선 회장의 다음 구상은 무엇입니까? 네, 맞습니다. 캐즘처럼 지금 현재 좀 어려운 상황이지만 전기차, 수소차에 이어서 올해 들어서는 이 하이브리드 차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네. 수소차의 경우 넥소 후속 모델을 내년에 출시하고 향후 10년간 수소차뿐만 아니라 수소 에너지 전반에 5조 7천억 원을 투자할 전략입니다. 수소차는 올해 1분기 기준 주요 완성차 업체 중에서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 세계 판매량 순위가 동시에 상위 5위권 안에 들어섰는데 이는 현대차가 유일합니다. 한마디로 포트폴리오를 넓혀서 수소, 전기차, 하이브리드 3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 글로벌 기업으로 나아간다는 건데요. 정의선 회장 발언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수소 생태계를 신속하게 우리가 조성을 하고 소형 원자로, SMR, 그리고 클린 에너지를 통한 탄소 중립 활동을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전기차 배터리를 비롯해서 자원 재활용 등 순환 경제를 활성화해서 글로벌 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에 앞장서 나가야 할 것입니다. 현재 이 현대차그룹은 이 자동차 사업 외에도 이 다양한 신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좀 미래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현대차그룹이 지금 당장 직면한 과제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당장 신사업이다 보니 신사업 수익성 확보가 당장 직면한 과제인데요. 네. 자동차와 함께 현대차 그룹의 미래 성장 동력의 또 다른 축은 이 로보틱스와 UAM으로 불리는 도심 항공 교통 사업입니다. 하지만 당장 매출 등 아무런 뚜렷한 성과가 보이고 있지는 않는데요. 또 소프트웨어 중심 차량이죠. SDV와 자율주행 등 소프트웨어 부분에서도 테슬라 등 경쟁 업체들에 비해서 두드러지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그룹은 내년이죠. 2025년까지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 SDV로 전환하겠다고 천명을 했는데 앞으로 정의선 회장의 어깨가 더욱 무거워질 전망입니다. 네, 앞서 이 배창학 기자가 이 현대차그룹의 적극적인 이 주주 환원에 대해서 좀 브리핑을 하기도 했는데 이 정의선 회장 취임 이후 유독 주주들에게 좀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정의선 회장 취임 이후에 이 배당 확대 기조가 확실히 커졌습니다. 취임 기준으로 주가도 8만 원 가까이 올랐는데요. 현대차의 최대 주주이기도 하죠. 정의선 회장이. 정의선 회장은 취임 이후 해마다 현대차 배당 총액을 늘려왔는데 올해는 특히 밸류업, 기업 가치 제고 계획도 굉장히 파격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현대차는 당장 내년부터 2027년까지 주주 환원율 35% 달성, 보통주 기준 10,000원 수준의 주당 최소 배당금을 도입합니다. 자사주도 4조 원가량 사들이고요. 여기에 당장 다음 주죠. 오는 22일 현대차는 인도 법인 기업 공개 IPO까지 앞두고 있는데요. 정의선 회장의 새로운 글로벌 시장 확장 전략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산업부 강미선 기자였습니다. 영풍 MBK 파트너스 연합의 공개 매수가 오늘로 끝나면서 고려아이언 경영권 분쟁이 변곡점을 맞았습니다. 이번 지분 확보 싸움에서 어느 한쪽이 확실한 승기를 잡지 못할 경우 경영권 분쟁이 장기전으로 흐를 전망입니다. 고영욱 기자입니다. 영풍과 MBK 파트너스 연합의 고려아이언 지분 공개 매수가 오늘 오후 3시 반 종료됐습니다. 지난달 13일 영풍연합이 공개 매수전에 돌입한 지 한 달 만입니다. 이 공개 매수에 얼마만큼 참여했는지에 따라 고려아이언 경영권의 향방이 달려 있습니다. 현재 최윤범 고려아이언 회장 측과 영풍그룹 장영진 고문 일가 측의 지분율 차이는 1%도 안 됩니다. 시장에서 유통되는 주식 가운데 실제 공개 매수에 응할 여지가 있는 주식은 15% 안팎입니다. 이 가운데 절반가량인 7%를 먼저 확보하는 쪽이 1차 승기를 잡게 됩니다. 결과는 오는 17일 공시될 예정입니다. 공개 매수 가격을 놓고 보면 최윤범 회장 측이 유리합니다. 최 회장 측이 89만 원으로 영풍 측이 제시한 83만 원보다 6만 원 높습니다.
고려아연은 세금을 고려한다 해도 최 회장 측이 진행하는 공개 매수에 참여하는 게 유리하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시장에선 공개 매수 청약 물량이 양측으로 분산될 가능성을 더 크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양측 모두 충분한 지분을 확보하지 못하면 경영권 분쟁이 장기화될 전망입니다. 최 회장은 의결권이 없는 자사주로 지분을 확보하기 때문에 이사회 장악을 위한 주주총회 표대결까지 가면 승리를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정기주주총회는 내년 3월에 열립니다. 누가 이기더라도 후폭풍은 불가피합니다. 이번 지분 확보 경쟁에 회사 앞으로 2조 원이 넘는 돈을 빌린 데다 공개 매수 과정에서 불거진 불공정 거래 혐의를 두고 금융감독원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한국경제TV 고영욱입니다. 지난 주말 중국 정부가 추가 경기 부양책을 내놨지만 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시장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 증시가 극심한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국내 투자자들은 중국 증시 하락에 베팅하고 있습니다. 김대현 기자입니다. 중국 정부의 숫자 빠진 경기부양책 발표 이후 첫 거래일인 오늘 상해 종합지수는 2%대 상승 마감했습니다. 3차 발표에서 약 2조 위안, 우리 돈으로 380조 원 규모의 재정 정책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 만큼 평가도 분분합니다.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여전히 중국 증시에 대한 긍정적 전망을 유지했습니다. 중국이 국채를 얼마나 발행할지 향후 추가적인 부양책에서 정확한 액수가 공개될 수 있다는 겁니다. HSBC는 구체적인 수치는 전국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검토와 투표를 거쳐 이달 말쯤 나올 수 있다며 투자자들에게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골드만삭스와 모건 스탠리도 중국 증시가 앞으로 10에서 20%는 더 오를 수 있다며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반면 국내 투자자들은 중국 증시 하락에 베팅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 달간 개인 투자자 순매도 상위 ETF 7개 중 3개가 중국 관련 ETF입니다. 서학개미 역시 중국 시가총액 상위 50개 종목의 하루 수익률을 역방향으로 3배 추종하는 인버스 상품을 이달에만 2,521만 달러 사들였습니다. 국내 증권가에서는 중국 증시가 추세적인 상승세를 탔다고 판단하기엔 이르다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투자자분들이 주가가 단기간에 빠르게 반등하면서 털고 나온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11월 중순 정도 되면 중국 기업 알리바바라든지 텐센트의 실적을 한번 확인하는 그런 단계가 좀 있을 것 같고, 따라서 중국 정부의 재정 정책 강도와 주택 시장의 회복 여부 등을 지켜보며 추경 매수보다 적은 비중으로 조금씩 매수하는 전략을 권했습니다. 한국경제TV 김대현입니다. 오늘 준비한 뉴스 플러스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